보증금 보호 제한이라든가 전세 대출 제한, 주거비 이용 제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적용 제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전세 대출 제한도 될 수 있고 주거비 지원 이용이라든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도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숫자죠. 자, B지역 같은 경우는 844개 중에서 471개, 즉 55.8%가 건축물 대장에 위반 사항이 등재되어 있었다. 자, B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4월 20 토요일 1시에 건축 실무교육 1기가 개강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댓글에 수강 신청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불법 주거 건축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브리핑 자료가 나왔는데요. 불법 주거 건축물의 실태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불법 건축물에 살고 있는 주거의 총 호수가 27만 4천 호수입니다. 상당히 많은 호수가 지금 불법 주거 건축물에서 살고 있는데요. 자, 충격적인 게 불법으로 임대 수익을 얻는 그 금액이 무려 1,468억 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임대 수익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왜 위험하냐면은 불법 주거 건축물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 같은 경우에 전세 대출 제한이 있는다든가 또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에 그 피해를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법 주거 건축물에 관련된 실태와 그 문제점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돼야 될지 이 내용을 국토연구원에서 브리핑 자료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불법 주거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을 좀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월 19일에 나온 자료인데요. 국토연구원에서 국토정책 브리프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자, 불법 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에 관련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에서 브리핑 자료가 나왔습니다. 총 8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연구 자료가 세세하고 짜임새가 있어서요. 8페이지 분량이 상당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개략적으로 주요한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세대 연립주택 임대로 인한 연간 임대 수익은 총 3조 9천억 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위반 필지에서 발생하는 총 임대 수익이 연간 7,063억 원인데요. 자, 여기서 위반 필지 내에 총 호수 대비 위반 호수 비중을 적용해 보니까 불법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가 연간 1,468억 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법 임대로 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연구 자료를 보니까요. 2019년부터 2022년, 즉 4년간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차 거래의 94만 건 중에 15만 6천 건, 즉 16.7%가 위반 건축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16.7% 부분이 전체 거래의 위반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반 건축물은 주로 임대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위반 필지 중에서 다세대 주택이 무려 86.4%입니다. 86.4%. 그리고 연립주택은 76.1%가 되겠는데요. 위반 건축물의 주 내용이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나머지 부분들은 근생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근생을 불법으로 증축한다든가 확장한다든가 또 주거로 개조를 해가지고 임대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의 실태 조사를 보니까요. 대부분이 다세대 주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연립주택에서도 상당히 많은 위반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불법 건축물은 건축관계법에 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불법 건축물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법령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위반 건축물이 건축법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은 이미 행정부처로부터 단속 및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걸린 건축물이 바로 위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법 건축물은 여기에 불법이 행해졌으나 적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활용한다.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먼저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건축법 외에도 주택법, 주차장법을 비롯해서 다양한 법령과 시행령에 또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건축법만 위반되는 게 아니라 제반 법령까지 다 크로스 체크를 해서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 번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불법 건축물이나 위반 건축물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먼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게 되면은 위반 건축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걸린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찍혀 있고요. 자, 위반 건축물이 찍혀 있지 않는데 불법 건축물인 경우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아직 걸리지 않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서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물 대장, 그리고 서류적으로 걸리지 않았지만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즉 잠재적인 위반 건축물은 현장에서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불법 건축물의 주요 유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5개 지역의 조사 결과를 연구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주로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불법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뭐 아파트라든가 큰 건물들은 사실 불법 건축물이 할 게 별로 없거든요. 주로 이제 일조권을 위반했다든가 불법 증축, 또 옥상에 증축하는 경우 이렇게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불법 건축물이 대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보고서 자료를 보면은요, A 지역의 215개 건축물 중 45개, 즉 그러니까 20.9%가 불법 건축물이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자, B 지역 같은 경우는 844개 중에서 471개, 즉 55.8%가 건축물 대장에 위반 사항이 등재되어 있었다. 자, B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위반 건축물의 이 실태가 좀 다르다. 그래서 어떤 구 같은 경우는 많은 위반 건축물이 있고 또 어떤 구 같은 경우는 좀 적은 위반 건축물이 있는 그런 실태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C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 1669호 중 188호, 즉 11.3%가 불법 건축물에 해당이 됐습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피해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그 호수는 피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위험하다. 즉 세입자가 상당히 좀 취약에 있다. 이런 부분을 연구원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요 유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단 용도 변경. 그러니까 용도 변경 같은 경우는 준공할 때의 용도가 있겠죠. 그 용도를 신고라든가 허가 절차 없이 그냥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근생에서 사무소 용도를 주거로 바꾸는 경우들, 이런 부분들이 무단 용도 변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 증축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이제 일조권의 베란다라든가 옥상이라든가 주차장을 막아가지고 불법으로 면적을 늘리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불법 증축도 상당히 많고, 세 번째는 불법적으로 내부를 구조 변경합니다. 그래서 가구 수를 쪼개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준공받았을 때의 복도가 사라지고 실제로는 호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법으로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불법으로 내부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즉 그러니까 취사 시설이 없는 그런 용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준공 후에 취사 시설을 설치를 하면서 불법으로 내부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주로 이렇게 4개 유형이 불법 행위를 많이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여러 불법 요소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한 개만 위반되는 게 아니라 무단 용도 변경하면서 증축도 하고 내부도 뭐 변경시키고 내부 설비도 하는 이 중첩적으로 복합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나왔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무단 용도 변경, 비주거 용도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주거 용도로 이용하는 것, 즉 저층부는 근생, 상층부는 다중이라든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배치하는 경우에 이게 이제 뭐 상가주택이라든가 복합 용도잖아요. 그런데 근린 생활 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말 그대로 근생 빌라가 대표적인데요. 근생 빌라를 분양받아서 상당히 피해가 큰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한 게 이 근생 빌라입니다. 근생 빌라. 자, 근생 빌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에서 사무소로 버젓이 찍혀 있습니다만은 현장을 가보면은 말 그대로 빌라입니다. 빌라.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처럼 내부에 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뭐 화장실, 뭐 주방 버젓하게 주거처럼 감쪽같이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분양받아도 절대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단 용도 변경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생 빌라는 상당히 위험하다. 자, 두 번째는 불법 증축인데요. 1조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에 불법적으로 실을 만들어 가지고 임대 놓거나 거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로티 주차장 또 1층의 외부 공간을 불법적으로 막아 가지고 실내로 사용하는 경우가 불법 증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법 내부 구조 변경은요, 소위 방쪼개기입니다. 방쪼개기. 방쪼개기는 뭐냐? 내부에 벽을 세우거나 복층으로 허가받은 세대에 내부 계단을 철거하고 또 막고, 이런 또 구조 변경을 통해서 세대 수를 늘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 허가받고 준공받을 때는 세대 수가 5세대였는데 현장을 가게 되면은 15세대가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건물 외부를 보면은 가스 검침기가 있죠. 그 가스 검침기를 보게 되면은 이 세대수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1층의 우편물을 확인하게 되면은 세대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준공도면하고 전혀 다르게 여러 개 세대로 쪼개서 임대를 넣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은 이 부분은 현황도면이 있습니다. 현황도면. 건축물을 준공하게 되면은 이 준공도서가 인허가청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현황도면이죠. 이 현황도면은 건물주만 뗄 수 있습니다. 외부인이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이 보고 이게 위법이다라고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청에서 직접 체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잡기가 어렵다, 이 내용이 되겠고요. 자, 불법으로 내부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즉 취사시설 설치가 금지된 다중주택에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해서 임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다중주택은 취사시설을 못하게 돼 있죠. 각 방별로 화장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은 그 내부에 취사시설, 그러니까 가스레인지라든가 싱크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불법 내부 설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보고서에 나온 준공 후 불법 건축물 주요 유형과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지 주요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주요한 불법 행위들을 좀 사진과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건물 보면 1층에 벽돌무늬 부분이 있죠. 벽돌무늬 부분은 불법 증축 및 용도 변경을 통해서 기존의 주차장이었지만은 주차장 공간을 막아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준공 후에 막아서 실제로 원룸이나 투룸으로 만들어서 월세를 받는 경우들이 되겠죠. 자, 경사지형을 활용해서 조성한 지하층도 소매점과 창고로 되어 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경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소매점, 근생, 창고인데 실제로 준공 후에는 주거로 개조를 해가지고 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베란다 불법 증축인데요. 아마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불법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일조권이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4층부터는 이제 건물이 셋백을 해서 일조권의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베란다가 이제 많이 생기는데요. 베란다를 불법으로 이제 막는 거죠. 그래서 소재가 다른 부분이 불법 증축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들은 이렇게 콘크리트조로 다 완성을 했는데 나중에 증축을 하려다가 보니까 건식구조, 그러니까 뭐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건식구조로 벽을 막고 지붕을 만들어서 내부에 불법으로 개조해서 주거로 임대 놓는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방 쪼개기 사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14세대가 살고 있죠. 14세대. 실제로는 건축물 대장상에 7세대가 있는데 우편함을 보니까 무려 14세대가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7세대를 쪼개기를 해서 더 많은 임대료를 받는 경우죠. 7세대가 아니라 14세대로 실제로 임대를 놓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에서는 7세대, 그러나 실제로는 1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 쪼개기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 이 부분은 이제 준공할 때부터 방 쪼개기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잡아서 준공하자마자 불법으로 쪼개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불법을 하느냐? 이 불법 건축물의 양산을 하는 이 메커니즘이 뭐냐면은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임대 수익입니다. 임대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해서 불법 행위니까요. 그러니까 월 임대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즉 돈이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자, 공급자, 불법 건축물, 세입자 이렇게 돼 있는데 공급자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주겠죠. 건물주가 건물이 준공 후에 불법적인 건축 행위를 하죠.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 되는데 불법 건축물을 세입자에게 임대를 놓습니다. 임대를 놓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건축법이 제도가 존재합니다만은 이 불법 건축물에 관련된 제재라든가 이런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 실효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 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세입자 같은 경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주거용 임대를 위한 기준이 부재하고요. 불법 건축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불법 행위를 한 그런 주거에서 살더라도 이 부분을 불법이 아니고 또 전입신고까지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한 법 시스템과 또 건물주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으로 하는 행위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속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행강제금에 비해 임대 수익이 높다는 점도 불법 행위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법적으로는 1년에 2회 이내로 이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2회 이내입니다. 이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1년 임대료에 비해서 이 이행강제금이 뭐 한 20%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해서 버는 돈보다 이행강제금이 워낙 작으니까 당연히 불법 행위를 해야겠다. 이렇게 맘먹은 건물주들이 많은 거죠. 자, 2006년 공급 거부 조항이 사라지면서 현재는 이행강제금이 주요 조치 수단이 되고 있고요. 이행강제금이 불법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임대 수익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그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다. 이 내용이 사실 현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불법 건축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구 자료를 보니까요, 불법 건축물 주거용 임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 방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임대 수익을 노린 불법 행위가 면적이라든가 용적률, 주차 대수 미준수, 세대수 증가, 상품성 확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제도적으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규제가 부족하다. 주택임대차 제도라든가 불법 건축물 조치 제도도 현장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를 밝히고 있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불법 건축물 주거용의 임대가 증가하면서 세입자가 취약에 놓여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보증금 보호 제한이라든가 전세 대출 제한, 주거비 이용 제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적용 제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전세 대출 제한도 될 수 있고 주거비 지원 이용이라든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도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토연구원에서 단기적으로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법 건축물 단속, 그리고 불법 건축물의 거주 세입자의 보호 방안 수립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행강제금 부과 방안 마련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기대 수익 대비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 자,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100이면 이행강제금이 20이다. 이게 너무 현장과 맞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적정성을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올리겠다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불법 행위자의 처벌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조치입니다. 형사조치. 형사고발되면 상당히 심각하죠. 민사상 문제가 아니라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설계자 등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관련된 부분에서 불법 행위자를 처벌하는 부분을 강화하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세입자 보호 방안 수립도 불법 건축물 거주에 관련된 전세 사기 피해자에 관련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까지 나와 있고요. 또 임대차 신고제 및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자, 여기까지 국토연구원에서 브리핑 자료로 나온 불법 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 그리고 세입자가 어떠한 문제에 놓여 있는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걸리게 되면은요, 원상복구를 하든지 이행강제금을 내든지 두 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 같은 경우는 불법 건축물에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고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용 건축사였습니다.